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사학객 승인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4개의 논점을 잡았거든요. 자, 첫 번째, 몇 개라고 했습니까? 사학객 승인 받으라 그러면 30개죠. 앞에다 한번 적어 놓을래요? 한 번이란 말을 좀 적어 두시면 훨씬 더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는 편합니다. 단독은 몇 개? 30개. 공동도 몇 개? 30개. 그거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속 범위를 확대하면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권 이제 원칙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자체 장이라고 지금 제가 적어 놨죠. 그죠? 장. 그래서 10만 이상이면 누가 된다고요?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누구는 공통입니까? 특광하고 대도시는 공통이죠. 특광하고 대도시는 포함되잖아요. 그죠? 공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일정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4가지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가 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데 국장이 지정고시 했을 때 그 다음에 공공이 50초가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할 때 이럴 때는 국장한테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점은, 사학객 승인의 논점에 있어 가지고 공급별 분할의 경우에 사학객 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공급별 분할해서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공급별로 분할하려 그러면 단지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600개는 돼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기한인데 몇 년이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5년. 공급별로 분할했을 때는 첫 번째 공고는 몇 년? 5년. 두 번째, 첫 번째 공고 외의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년 범위 안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공사 착수를 연장하려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지금, 여기에, 1, 2, 3, 4, 5, 6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가, 문화유산이 나왔을 때, 아파트인데 문화유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공사 중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 분쟁. 소유권 분쟁은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일 때면 됩니다. 둘이 이제 싸우는데, 뭐로 싸울 때입니까? 소송으로 싸울 때. 말로 싸우는 거는 인정 안 해줘요. 카톡 안 된다. 카톡 안 된다. 말로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카톡 문자 안 된다. 소송으로만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만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학객 승인에 조건을 붙이거든요. 그 조건을 이행하다 보니까 착수가 지연된다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하든지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 착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착수할 때는 착수 신고해야 되고, 자, 사학객 승인 취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착수 기간을 나와 있네요. 착수 기간을 그죠?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착수에는 몇 년인데요? 5년이죠. 갈로 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만다. 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한다. 즉 취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경공매로 소유권을 상실하든지 부도 파산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하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 확보로 되어 있죠. 자, 주택건설 사학객 승인을 받을 때는 주택건설 대지에 뭘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어 놓을래요? 얼마? 그렇지. 100%라고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1, 2, 3의 경우에는 소유권 100% 확보 안 돼도 사학객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 해당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이상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더라?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족한 게 몇 프로입니까? 20%죠. 20%에서 나중에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뭘 확보했더라? 권원을 확보했죠, 권원. 권원 확보 몇 프로? 권원 몇 프로 확보했어야 돼요? 100%. 그리고 주체가 누구일 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이 사업 주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100% 확보가 안 돼도 사학객 승인은 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부족한 게 몇 프로입니까?
20%죠. 20% 부족한 것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넣어줘. 매도 청구. 그 다음에 그거 나와있죠. 95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 그러면 모든 소유자에게 할 수 있고 95 미만이면 원주민 빼고 할 수 있고 등등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도 반대한 자인데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등이 나오고 뭐 3개월 이상 협의해라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다 배운 겁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을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급의 전반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 거거든요. 드릴 건데 여러분 일단 몇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냐면 그 중간에 자금하고 뭐 등등이 나오거든요. 그건 나중에 정리하시면 돼요. 423을 한번 가보실래요? 423페이지. 됐습니까? 그 주택 공급이라고 나오죠. 자, 공급 하나만 제가 언급할게요. 저 좀 봐주실래요? 주택이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했던 거 복습할게요. 제일 먼저 뭐 했나요? 등록을 했죠. 기준은 그렇죠. 연간 20개. 등록했잖아. 그럼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이제 1시간 전보다 낫죠. 사업계획 승인은 한 번에 몇 개? 30개. 받았죠? 그럼 얼마나 착공하라고 했습니까? 안에 착공하고, 착공할 때는요, 착공 신고해야 돼요. 착공이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죠. 착공 들어갔으니까 언젠가는 완공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끝나요. 이게 주택이 건설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이 순서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주택은 우리가 공급을 배울 건데 공급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만 한번 해볼게요. 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주택 공급을 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객관식으로 주택 공급이 어디에 있을까요? 1, 2, 3, 4, 5번 중에서 손 들어볼까요? 1번을 생각하신 분.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 2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3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4번이라고 생각하신 분. 5번? 그죠? 아니,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언제 되냐면요. 주택은 3번에 돼요.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입주자 모집을 한다라고 모집 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가 입주자를 모집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착공이 안 들어갔으면 여러분들 입주를 모집해서 여러분들이 당첨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아들 착공 안 들어가고 돈 들고 튀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는 거는 여러분 공포 공부를 지금 안 하셔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착공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을 막 파고 있어. 그 공기가 보통 한 15%, 10%, 15% 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근처에 제일 번화한 곳 사거리에 모델하우스가 지어져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지어지죠. 그러면 신문에 뭐가 나온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디로 간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에?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그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보고 마음에 들잖아. 그럼 뭘 넣는다? 청약을 넣는 거예요.
청약을 넣죠. 그러면 1000세대를 짓는데 만약에 청약 넣은 분들이 10,000명이 넣은 거야. 그러면 경쟁률이 얼마? 10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중에서 1,000명을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청약 가점제, 점수를 매긴다고 했죠.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그죠? 이런 이제 무주택 기간,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잘라뺍니다. 1순위 중에서. 그러고 이제 당첨자가 나왔죠. 그러면 당첨이 되신 분들은 뭘 가져? 당첨이 되신 분들은 계약을 할까 아닙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분양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양권이에요. 분양권. 그러니까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왜? 101동 101호가 당첨이 된 거야. 101동 101호가 당첨인데 101동 101호가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대로 옆에 있어가지고 분진, 소음이 너무 심한 거야. 101호는. 당첨 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계약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청약 통장에 가입해가 20년 된 산삼 통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통장을 써가지고 당첨이 됐는데 101동 101호가 되는 바람에 계약을 안 했어. 그러면 통장 1순위 된 거는 날라갑니까? 안 날라갑니까?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한번 통장을 쓴 게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중도금 내겠죠. 그죠? 그럼 아파트가 뭐 된다? 완공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 하면 된다? 입주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택 공급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은요, 지금 3번에 되거든요. 3번에. 3번에 되는데, 3번에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 입주자를 모집한다라고 착공 들어가고 나면요, 모집 공고가 나와요. 그리고 모집 공고를 하기 위해서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신청을 합니다. 누가 이러니까 사업주체가 현대건설이. 누구한테 이러니까 시, 구에 승인을 신청해요. 그럼 시군구에서 입장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 들어왔잖아. 그럼 분양 가격이 적절한지, 그죠?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내준다? 승인을 내줍니다. 근데 복리시설은요, 승인을 안 받고 신고하고 모집할 수 있어요. 복리시설, 상가죠? 상가는 신고합니다. 자, 승인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 승인 떨어졌죠? 승인 떨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입주자를 모집한다라고 공고가 나와요. 이 공고문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간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일간신문을 아무도 안 보기 때문에 잘 안 내죠. 인터넷으로 공고를 많이 냅니다. 그죠? 그래서 일간신문에 보면 옛날에는 깨알만한 글씨로 사람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크기의 글씨로 신문 전면에 공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공고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를 가지고 가냐면 청약 통장을 들고 가서 청약을 넣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1000세대를 짓는데 청약 통장을 가지고 온 분들이 1순위자가 10,000명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서 당첨자가 결정돼야 안 돼요? 되겠죠. 그 당첨자가 나오는 겁니다. 당첨이 되죠. 그럼 당첨된 분들은 뭘 할까요, 이제? 계약을 하겠죠. 계약을 하면 이제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분양권이 생기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하면 돼, 안 돼? 전매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구로 지정되면 이제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매를 일정 기간 동안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당첨이 됐기 때문에 계속 아파트는 지어집니까? 안 지어집니까? 지어지고, 중도금 날짜가 이제 나옵니다. 중도금이. 그러면 이제 중도금을 갖다가 뭐 어떤 데는 20%씩, 어떤 데는 10%씩 이렇게 내겠죠. 그러면 뭐 자기 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대출 받아서 이제 내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언젠가는 아파트는 완공이 돼야 안 돼요? 완공이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온다? 입주 가능일이 나와요.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을 다른 말로 입주 예정일 또는 동의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적은 거 있죠. 그죠? 이게
공급이 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급 정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도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 가격을 뭐 하겠다? 상한을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해볼게요. 분양 가격이 뭐하고 뭐로 구성돼요? 택지비하고 건축비가 있겠죠. 건축비에 뭘 정한다? 응? 상한제니까 뭘 정할까요? 상한을 정한다. 상한. 요 금액 아래로 분양 가격을 정해야 돼요. 상한이니까. 한이면 위로 정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평당 1억이 된다니까요. 2억도 나오고. 근데 상한이기 때문에 택지비하고 건축비를 더한 금액 아래로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그죠? 그럼 택지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공공택지하고 민간택지의 택지비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공공택지는요, 택지의 공급 가격을 인정해 준다는 준다? 인정을 해줘요. 공급가를.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안 쓰거든요. 공공택지는. 그래서 우리가 택지 매입 가격, 즉 공급받은 가격을 인정해주고 여기다가 뭐도 더해주면 가산비, 그러니까 금융비용을 부담했으면 가산비를 더해줍니다. 반면에 민간택지는 택지를 공급받은 공급 가격을 인정해줄까 안 해줄까?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민간 회사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가 옛날에 도입될 때 굉장히 반발하는 이유가 택지를 갖다가 공급받은 가격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죠? 야, 이거 우리 보고 장사를 하란 말이가 하지 마란 말이가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래서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것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투기가지고 이런 것도 전부 내려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다 합헌 결정이 다 난 제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살아남은 제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거. 인정 안 해주고 뭐만 인정하냐면요. 민간 택지는 감정가만 인정해줘요. 감정가. 와. 감정가만 인정한다. 감정가는 시세에 얼마를 반영할까요? 그죠? 시세의 7, 80%밖에 반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싸다 비싸다? 싸다. 그죠? 그러다가 뭘 인정한다? 건축비.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기본형 건축비를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인플레이션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금액을 얼마다 이렇게 책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게 이제 건축비 때문에 작년에 실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많이 안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이걸 인상을 안 해줬어요. 이런 것들 올리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건축비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건축비가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하게. 그 실제 지금 철근 가격, 시멘트 가격, 인건비 등등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은 과거에 비해서 건축비가 50% 정도 올랐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게 그냥 음살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아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물어보면 진짜 그렇게 올랐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도저히 그 가격을 맞춰가지고 건물을 지어봐야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짓지 말자. 그래서 공급량이 많이 줄었어요. 주택 공급량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객 승인이나 건축가 건수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표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주택 공급이 올 하반기 내년에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뭘 보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객 승인 건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객 승인 건수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선배가 사객 승인 받았잖아. 얼마나 착공하는데? 5년. 그러니까 주택이 공급되려고 그러면 착공 들어가고 나서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봐. 사객 승인 받았잖아. 그러면 착공이 몇 년? 5년. 그러니까 풀로 차면 5년인데 5년까지는 안 간단 말입니다. 착공 들어갔어. 착공하면 몇 년? 3년. 착공하면 3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택이 지어지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5, 6년 뒤에 주택이 지어질 수량은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어요, 지금. 숫자가. 그러면 주택에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현재 인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숫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멸실되는 주택이 나온다고요. 멸실. 그러니까 3, 40년 지나면 주택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지 멸실되는 주택이 나오니까 필요한 주택 숫자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1년에 몇 개가 필요한 게 나오는데 지역별로 거의 다르거든요. 서울에는 몇 개, 경기는 몇 개, 부산은 몇 개, 대구는 몇 개 등등으로 필요한 숫자들이 있다고. 근데 그 숫자만큼의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주택 가격은 뭐 될까요?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주택 가격이 봐봐. 여러분들 옛날 과거 사례를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걸 막 결혼할 때만 수업을 한번 해줄 겁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해줄 건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주택 가격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막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정부가 뭘 확보합니까? 신도시를 만든다고 택지를 확보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아파트가 지어져, 안 지어져? 안 지어져. 뭘 지어져, 아파트가. 택지 인자 확보했는데. 산 깎아야 될까, 아이가? 아니, 어디를 갖다가 신도시로 지정하잖아.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자고 올라면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신도시를 지정하잖아. 그러면 지정했다고 해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된다고, 이게. 왜냐면 봐봐. 자고 올라니까 아파트가 1,000만 원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어디를 갖다가, 그죠? 50만 세대의 신도시로 지정을 했어. 대규모로, 분당급으로. 자, 그러면 뭐 만들어야 돼? 제일 먼저 산을 깎아야 될까, 아이가? 택지를 만들어야 될까, 아이가? 두 번째, 택지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려요? 아니,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고르고 다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그리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택지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러면 참 진짜 저거 진짜, 야, 니 지금 보니까 목마른 것 같은데 한 잔 묵고 해라. 이런 표정인데. 제일 먼저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 1년은 더 걸립니다. 아니, 수용 가격을 놓고 협상하고, 뭐 하고, 지정시구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지작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수용 가격 협의하고, 그거 해가 최종적으로 보상금이 나오고,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1년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멱살 잡고 좀 흔들어야 되고, 또 들어 누워야 되고, 또 머리 깎아야 되고, 또 장구 치면서 또 데모도 좀 해야 되고, 뭐 등등 하려면 1년은 더 안 걸리겠나? 짧게 1년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 이주했잖아. 이주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이주. 그 주택도 있고, 막 있으면 그 이주하는 시간도 있고, 지작물 드러내야 되고,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철거해야 될까, 아이가? 그러면 그 다음에 포크랜드 가서 밀어야 될까, 아이가? 그래가 택지 만드는데 걸리려 그러면 보통 3, 4년은, 아무리 짧아도 3, 4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아이가? 그래요. 그 택지 만들어졌잖아. 그럼 어떻게, 그 다음 뭐 해야 되는데? 택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택지부터 만드는 거 아닙니다. 도로망부터 깔고, 기반시설 깔고, 학교부지 만들고, 공동구 깔고, 공부상에 배웠던 내용 그거 다 들어온다고. 그럼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택지는 뭐 해야 될까? 분양을 해야 될까, 아이가? 에? 그 분양을 건설회사에 받을까, 아이가? 그럼 그들이 분양을 받으면 소유권을 확보할까, 아이가? 그럼 그들이 바로 짓겠어, 안 짓겠어? 바로. 안 짓는다니까요. 그들이 말라고 지어. 지어가지고 사업성이 없으면 안 짓는다니까요. 지금 같은 형국이면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할까? 돌았나, 지금 하고로. 해봐야 미분양인데. 그 금융비용을 어떻게 안 하라고. 사기업이 바보들입니까? 돈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떨 때는 수조는 아닌데, 조 단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미분양돼서 묶인다고 하면 생각해봐봐. 지금처럼 경기가,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불안정하잖아. 그런데 아파트 물량을 쏟아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특히나 지방 같은 데는 지금 미분양이 지금 벌써 각 지역별로 수만 세대의 미분양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택지를 확보했다고 해서 지을 수가 없잖아. 보면 미분양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 안 짓는다니까, 기다린다니까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급되는 시기들이 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으냐면, 주택이 공급되려고 그러면 짧아도 10년은 걸려요. 재개발, 재건축 짧아도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1기 신도시에서 지금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재개발, 재건축 한다고 안 합니까? 20년이다, 20년. 20년. 그러니까 본인 나이를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그거 살 수 있을는지를. 20년대 짓고 나면 집도 못 찾아간다.
어디 집,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못 찾아갈 수 있다.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 소리 언제 들었어요? 엄마 아파트 재건축한다 소리 언제 들었어요? 네?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아직 조합 설립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것들이 공급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주택이 지금 공급량이 부족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 일부 지역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정부에서 신도시를 막 지정해가지고 막 했잖아. 근데 그런 것들 사업들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올 수도입니다, 지금. 올 수도. 사업진행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그거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죠? 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죠? 소득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요. 가처분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돈은 있어요. 돈이 왜 없어? 돈 없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왜 없어요? 옛날에 백지 건너가지고 한 집에 차 한 대 있었어요. 지금은 집에 차 2대씩 다 있어요. 돈이 왜 없어? 돈은 천지로 지금 남아 도는데. 안 쓰는 거지, 돈을 갖다가. 옛날에는 짜장면도 아무도 못 먹었잖아. 1년에 2번밖에 더 먹나, 짜장면을. 요즘은요, 짜장면을 갖다가 누가 먹노? 소고기를 갖다가 옛날에 먹을 수 있었나? 매일 먹는데, 요즘은. 살찔까 싶어서 안 먹는데. 소득 수준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옛날에 80년대나 90년대 그 소득 수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소득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소비를. 소득이 없는 게 아니고 소득은 있는데 소비를 안 한다고. 어디에서 소비를 한다? 유럽에 가서 쓰는 거예요,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안 쓰고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죠? 그걸 들고 어디로 나간다? 동남아 안 간다. 요즘 누가 동남아를 가노? 유럽에 가죠. 그러니까 요즘 홈쇼핑 보면 이게 소득 수준이 많이 올랐다는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여행 가면 지금은 동남아였죠? 요즘 동남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동남아 누가 갑니까? 일본은 가, 일본은. 일본은 제주도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일본 소득 수준이나, 그러니까 대졸 초임이 일본이 높겠어요? 우리나라 높겠어요? 대졸 초임이 대학교 졸업했잖아. 초임이라는 거 알죠? 첫 번째 받는 월급이 우리나라가 높겠어? 일본이 높겠어? 우리가 높다니까. 육진된 지가 언젠데, 지금. 육진된 지가 언젠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어저께 보니까 일본 무슨 다이소인가 거기서 임금 올린데 30만 엔인가? 월급이? 그렇다던데. 근데 그걸 갖다가 32만 엔으로 올렸다든가 어쩌나. 그러니까 그렇다던데요. 30만 엔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10대 1 아니잖아요. 10대 1 안 되잖아. 그죠? 9대 1인가 9점 몇 대인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더 잘 산다니까요. 몰랐어요? TV 어디 거 쓰는데 소니 누가 보노? 삼성. 대한민국이 대단한 진짜 선진국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 세대 갈등이 심하잖아요. 왜 심하냐면 후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개발도상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도 있거든요. 선진국일 때 태어난 사람들, 이 세 세대가 같이 모여 사는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심해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세대 갈등이 없죠. 왜?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으니까. 태어나니까 집에 차가 있는 거야. 그 옛날에는 태어나니까 집에 5명이 누워 있는 거야. 그런 세대하고, 태어나니까 밥을 못 먹는 세대하고, 태어나니까 집에 차가 2대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 세대하고 섞여서 산다니까, 대한민국. 그래서 세대 갈등이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회학자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한 방에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아니고요.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것들을 예정을 하고 미리미리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주택 공급량을 전문가들은 막 늘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 저도 공감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감소. 인구가 지금 연에 제가 통계 놓은 거 보니까 얼마더라? 5만 명인가? 순감소던데요. 순감소. 태어나는 인구 대비해 가지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인구가 정점은 찍었고요. 정점은 찍었고, 그죠? 돌아가시는 분하고 태어나는 출생아가 있다 그러면 어디가 많아요? 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5만 명씩 감소한다는데 5만 명? 5만 명인가? 여러분 태백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태백시. 그죠? 태백시가 3만 몇 명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태백시보다 좀 많은 인구들이 시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우개를 한 개씩 이렇게 지우고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다 모이냐면 수도권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공급이 초과되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수도권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것도 뭐 언젠가는 정점을 찍겠지. 그 머지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안 합니까?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뭐 65세 이상의 인구의 몇 프로, 뭐 20%인가 뭐 하여튼 뭐 그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로 된다더라고.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의 한 뭐 15%, 20%도 하고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그분들이 지금 65세면 10년 뒤에는 몇 살인데요? 75세. 15년 뒤에는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떤 구조로 갈지가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애들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집이 없어? 집이 나면 놀겠지. 아이가? 그죠? 그러면 2000년에 지어진 30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는? 재건축이 안 되잖아. 30층이잖아. 30층이잖아. 그럼 30층이니까 재건축을 할 수가 없잖아. 용적률이 늘어나는 게 없으니까. 그 30층을 50층 지었어. 그래, 설령. 지었어. 그럼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건데?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 30층 된 아파트에 상상을 해보자고. 2000년에 지었어요. 2000년. 그러면 2050년이 되면 재건축 연한수가 될 겁니다.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기에. 그죠? 지금 현재 20억, 15억. 그 지금 현재 25년이죠? 그럼 25년 지났어. 그럼 재건축 연한수가 온다니까? 25년 지났어. 재건축 연한수가 왔어. 몇 살이네? 아저씨, 누구 맞나? 70만 할게요. 재건축 연한수가 됐어. 이게 닥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 구조상 비율이 공동주택이 56%인가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뭘 안고 가냐면 지금 있는 아파트는요, 필연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의 숙명을 타고나요. 단독주택은 안 그렇거든요. 100년, 200년을 버틸 수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20년이 지어진 아파트는 더해요,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됐잖아. 그 재건축 한대. 좋아, 안 좋아? 아니, 재건축 한대. 좋아, 안 좋아? 좋아? 자, 재건축 좋아. 좋아. 일단 좋아했어. 자, 좋아했어. 자, 재건축 하게 되면요. 첫 번째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 즉, 다른 데 가가지고 전세를 살아야 돼. 임대차. 왜? 새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주하려고 그러면 돈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돈 있어, 없어? 좋다면서! 돈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임대차 비용을 내가 내야 돼요. 됐지? 근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1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주비를 주냐면 건설회사가 이주비를 대출을 해준다고. 근데 30층은 더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죠? 자, 두 번째. 그럼 내가 돈 있어서 나갔어.
그 이제 싹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철거했어. 철거했어.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어. 몇 층으로? 50층? 30층? 지어가지고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있다고 가정을 해도 지었죠. 그러면 짓는 건축비는 누가 내야 돼? 건축비 누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되잖아. 돈 있어, 없어? 좋다면서? 이게 이런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전체 주택 숫자에서 10%나 20%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주택 숫자에서 절반 이상이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이 현실이거든. 그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저출생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애들을 많이 낳아. 그래서 뭐 혹시 주위에 친구분이나 아니면 자제분들 내지는 뭐 친척 중에서 애가 한 명에 2명 이상이 되시나, 한 명만 돼도 요즘은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2명 이상이 되면 진짜 축하해 줄 일입니다. 국가가 다 지원해야 됩니다. 국가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죠? 애 한 명 있을 때마다 아파트 한 개씩 줘야 됩니다. 2명이면 2개, 3명이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지금.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택지 가격이 감정가만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감정가만. 그죠? 다시 원점으로 오면. 근데 공공택지는 뭘 인정하는데? 네, 공급 가격을 인정해주죠. 근데 민간 택지는 감정가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반발을 해도, 아파트는 지어줘도 계속 지금까지는, 올라간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됐다. 그리고 건축비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건설회사들이, 지금 현재 건축비로는 사업성이 없다. 안 짓는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현실화 시킨다고 하던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이걸 현실화 시켜가지고 건축비를 올리겠다. 더 많이 등등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되는 게 이게 분양가거든요. 이 분양가의 뭘 정한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뭐 어려운 말이고 상한을 정하는 겁니다. 상한을 정하니까 여기 상한이죠. 그 평당 예를 들어서 이걸 더해보니까 평당 3천만 원인 거지. 3천만 원이 상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3천만 원 위로 공급해야 돼? 아래로 공급해야 돼? 아래로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싸게 공급해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요 두 개, 요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잡힐 것인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투기 과열지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투기 과열지구. 투기 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막는 겁니다. 기존 주택의 매매를 막는 것은 아니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시험에 한 2-3번 나왔는데 기존의 주택의 매매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뭘 차단시켜버립니까? 분양권 전매를 막아버린다.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데 이것도 분양권의 전매를 막는 그런 제도로서 주택의 정책으로서, 공급 정책으로서 세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가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해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제도의 정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요. 주택법은 뭐를 시험을 출제를 하냐면 주택법은 이념적인 법은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법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외국에도 있는 제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고요. 이게 주택시장이 불황일 때는 출제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출제 안 합니다. 이거 작년 안 했어요. 이거. 주택시장이 호황일 때는 출제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는 공급 파트는요. 주택시장의 변화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취업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는데 주택시장이 막 지금 불황해가지고 난린데 마이너스 P가 되고 난린데 그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출제를 왜 한단 말입니까? 그죠?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조정지역이 나왔는데 조정지역은요 두 개로 나누거든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이 있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과열을 내겠습니까? 위축지역을 내겠습니까? 그래 위축이 나왔어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 파트는 좀 정책적인 내용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시대,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대 있죠, 그죠? 시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파트는요, 기출 문제가 그렇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기출 문제보다는 그때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는 해가 주택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부분이 주택 공급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주택 공급이 출제가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제 기억에 안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아마 주택시장이라든지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가지고 조정지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그때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공급 파트는 이 정도에서 공급의 절차, 그 다음에 공급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하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좀 쉬었다가 여러분 건축법도 들어가서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